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정호영 두 후보자가 낙마하는 조건이 아니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철회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 지방선거에서 역풍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검수안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셨듯이 힘이 없는 국민의힘의 말을 민주당이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때문에 닷새 뒤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자신보다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의혹들인지 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목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전국에서 극한 충돌을 빚은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제 청문회 전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후보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대전의 시즌2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만평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한동안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사태, 이제는 공수를 받고 시즌2가 개막됐는데 뭐 딸이 노트북을 기부해 나를 그렇게 욕하더니 당신도 그거 엄마 아빠 찬스 아니야? 제 딸은 아직 대학 가기도 전인데 뭔 소립니까? 우리는 조국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하는데 정호영도 나오는 얘기 보면 조국하고 반박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의외의 공격수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친구랑 다투고 나서 한 얘기를 갖고 당신이 내 인생 망가뜨렸어. 인생은 물고 물리는 것, 조국 사태는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조국의 잣대를 대라.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외치는 그런 주장들인데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더더욱 그래서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보다 딸에 대한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트북 50대 후원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한겨레가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랍니다.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고요.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기부라 하더라도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검사가 기업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의 스펙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도 알았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가 동원됐다라고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저 한겨레 기사는 오보라고 지금. 오보. 예, 왜냐하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 지금 기사가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네.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걸 다시 복지관에 기부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읽히잖아요, 보면. 근데 어제까지 밝혀진 사항은 기업이 직접 복지관에 기부를 했고 기업의 명의로 예. 기부를 했고 예. 한동훈 딸의 명의가 아니라. 예. 명의가 기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후보자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와 관련된 기사가 이제 외국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네네. 자기가 여러 군데 기업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복지관이 굉장히 노트북이 필요하니 이걸 당신네 기업에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여러 군데 보냈고 그중에 한 군데에서 마침 이 회사 내에 노트북이 좀 낡아가지고 이걸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 처리하는 대신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러면 복지관에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준 것이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회의 토론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 기업 명의로 기부를 했다. 지금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겨레 보도 내용은 일단 오보가 아닌가 싶고 이건 오히려 뭐 비판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기관에다가 어떤 기부가 있을 수 있는 동인을 제공했다. 이런 면에서는 칭찬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칭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학생들이라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아닌 일반 학생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력과 이력을 이른바 언빠 찬스로 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러 대기업을 접촉을 했는데 유독 회신을 줬다라는 그 해당 기업은 본인의 엄마와 동문인 그리고 네. 이 임원이 직접 그 어떤 수여식, 기증식에 참석까지 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모 하면서 지냈던 네. 이 가족 간의 친분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맥락을 생략하고 이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은 상당히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 입에 재갈을 치우는 그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겸허하게 해명을 해야지 아주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는 좀 악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결국은 딸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냐 이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50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50대를 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기부를 한 것인지 이 딸이 뭔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찬스를 이용해서 스펙을 이용해서 이 50대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확실히 밝혀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스펙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네. 일단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은 공정한 내규 심사를 거쳐서 직접 기업의 명의로 기증을 한 것이고 후보자 딸의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하겠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죠, 이미. 서초경찰서에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자 한겨레 신문도 온라인 기사에서는 제목을 조금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삭제되고 바뀐 겁니까? 일단 한겨레 신문 측의 입장은 한 후보자가 반박을 했지만 사실관계에서의 다툼은 없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제목을 바꾸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딸 명의로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자가 딸 명의가 아니라 기업의 명의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일단 그 주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겨레 입장에서는 이 한 후보자 딸이 미국의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을 그 기부의 주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치면 딸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자신들의 원래 보도가 오보여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또 명의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린 것일 뿐이고 아직까지 이제 한겨레 신문 입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오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트북 50대를 기증했다라는 그러고 그 기증의 배경에는 엄마 찬스가 있었고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겨레 신문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을 썼다라고 합니다. 보통 책 쓰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지난해 11월, 12월 단독 혹은 공저로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 관련된 논문을 썼고 영어 2북은 기하학, 세포 분열 이러한 내용들의 전자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컨설팅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서울시장의 어떤 상을 받았다, 인천시 산하기관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았다라고 한동훈 후보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산하기관은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진실 공방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보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까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그 노트북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엄마 찬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 한동훈 씨의 딸도 지금 논문 주제도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보면 아까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 교육 그걸 2달 만에 한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5편 이렇게 쓰고 전자책도 한 2년 동안 10권이라는 10권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기하, 기초, 미적분학, 뭐 세포주기, 유사분열 이거는 명백하게 입시 관리를 위해서 썼던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입시 비리에 이용됐다고 하면은 수사 대상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겠죠. 김경진 의원 어떻습니까? 글쎄, 저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조금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고2 학생이 논문과 책을 뭐 이렇게 여러 편 전자책을 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근데 김경진 의원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좀 주저하시는데 평소에 김경진 의원님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문제 있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심플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아니 한동훈 후보자가요. 예. 사실은 검사 시절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미국 유학 가면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 유학을 갑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례적으로 아마 한 1년 정도를 법무부에서 추가로 연장을 해줬다고 그래요. 더 보면. 있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직접 학위 논문도 쓰고 이랬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검찰에서는 재원 중에 재원이거든요. 근데 옛 말에 뭐 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따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뭐 이렇게 특히 공부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터인데 네. 어쨌든 논문이나 이제 전자책의 수량 자체가 적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아니, 저는 들어봐야 될 김경진 것 같아요. 의원님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뭐 법무장관이 수재했다. 그 딸이 그래서 또 수재를 이어받아서 이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면 전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고2 학생이 그것도 논문을 몇 편을 쓰고 책을 한 2년 동안 한 10편 쓰고 이것은 기획된 거예요. 기획됐다라고 보고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는지 차제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이 그동안 내세웠던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상식에 맞습니까? 비상식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교육 풍토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보면은 저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동안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에 최전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짙어졌다. 그리고 이 청문회 전국이 상당히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 한겨레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딸이 천재냐라는 질문으로 SNS를 시작합니다. 2021년이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텐데 영어 논문을 한 달에 한 편씩 쓰고 전자책을 4권이나 썼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어른들의 도움으로 스펙 쌓기를 한 것이다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 특히 여권의 이러한 파상 공세에 조 전 장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방금도 보여드렸는데 입장을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 전 장관의 메시지는? 조 전 장관은 좀 언급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어떤 천재적인 사기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사기꾼이 이제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사기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나 기업에게 자문을 주거든요. 네. 조 전 장관이 똑같은 거 아닌가. 본인이 그 딸의 스펙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부분, 그 허위 스펙이죠.
근데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이전에 그렇게 나서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그 조국 전 장관 딸을 검증했었던 그 절차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의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는 논문 제1저자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건데 조금 쉽게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어요. 논문 제1저자에 해당하는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단순히 실험실에 가서 좀 도와준 수준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힌트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도 저렇게까지의 책을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가, 누군가 도와주진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좀 문턱이 낮은 그 학술지에 네네네. 투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 부정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조국 전 장관 사례로부터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힌트 제공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건 딱 하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라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수사 당시에 이런 문제, 조국 딸의 입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한동훈 지금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이 시기가 겹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이 내용과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청문회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에 대한 그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큰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사하는 시기와 주체였으니까요, 또.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그 시기와 한 후보자의 딸의 그 의혹이 불거진 그 시기가 아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말씀이신데, 논문이 예. 논문이나 책이 2020년, 21년 아닙니까? 지금 네. 쓴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고 한국 수사의 입시 비리에 대한 문제가 워낙 불거졌는데 그 시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20년, 21년 논문 쓰고 이렇게 책을 막 기획으로 했다고 하면은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냐, 법적인 잣대, 이 공정의 잣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죠.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내로남불 더 없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놓고 예. 본인은 또 다른 비슷한 짓을 유사한 짓을 한 것이 했다, 아니냐라고 한 것이 하는 아니냐, 부분이기 이런 때문에 의혹을 그렇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는 허위의 어떤 근무 확인서라든지 심지어는 문서 위조도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그 7대 스펙 허위와 관련된 어떤 문서 범죄 네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이제 다만 실제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저 논문을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약간 이제 뭐 여담 아닌 여담인데 이제 저도 집에서 교육 문제는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알아서 다 하지. 그래서 이게 뭐 주요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분석의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과연 저런 상황을 또 알고는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조 전 장관도 사실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무심한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펙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적이 또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밝혀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혹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죠. 한동훈 딸 서울과 인천시 서울시 상장, 시장의 상장, 인천시 산하기관의 상장을 받았다라는 그 논란이 있습니다. 한동훈 딸의 인터뷰 기사에서 교육봉사활동으로 서울시장상 그리고 인천시장상 등을 받았다고 실렸지만 해당 지자체 등이 요청한 결과 상을 준 기록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측의 해명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는 딸은 2021년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고 그리고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단체장상을 받았다. 결국 상을 받은 적은 있다, 수상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자료를 보여주면 바로 해결될 네.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달라 보이는 부분은 뭐 산하 단체장에게 네네.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상을 받은 것과 산하 단체장 상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터뷰에서 밝혔던 시장상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허위 이력을 진술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남는 쟁점은 그러면 그 인터뷰 기사가 어디다 쓰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시 때 그런 입시 때 것들이 쓰였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고2 학생이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위법 행위라든지 허위 이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뭐 미성년자긴 하지만 네. 인터뷰에서 뭐 정확하지 못한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겠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뭐 논문을 뭐 몇 달 사이에 아주 뭐 5편을 쓴다?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텐데 문턱이 낮더라도 뭔가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이 관리하는 업체 그 학술지 관리하는 주체로서는 이게 허위 논문이면은 당연히 게재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공정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그리고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이 있습니다. 위계 아니면 위력. 이 전형적인 속임수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위계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질 소지. 만약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면 그 입시 컨설팅 과정에 관여했던 누군가는 같이 법적인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네. 윤석열 당선인을 소환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근간이 됐던 게 공정과 상식 법치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사실상 인사 참사에 가까운 수준의 인사로 허물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 본인입니다. 빨리 매듭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냥 나중에 한번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겠다는 건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연일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문 인사로 통하는 황교익 막칼럼니스트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한동훈 사태가 시작됐다. 한동훈 사태가 시작됐다. 이제 프레임을 짰습니다. 조국 사태 때 날뛰던 법적, 사회적, 정치적 어떤 그 세력들이 과연 공정하게 행동하는지 이제 지켜볼 때가 됐다. 한동훈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지를 봐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조 전 장관의 SNS 메시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어떠한 그 논문, 그다음에 책을 쓰는 과정들을 기사를 보고 얘기했던 조 전 장관의 메시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조 전 장관이 또 한동훈 후보자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차원에서 또 만평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만평입니다. 노트북과 관련해서 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조국식 스펙 쌓기 아니야? 괜찮을까? 괜찮아. 걱정 마. 설마 아빠가 법무장관이라도 되겠어? 라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찬스를 썼다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이 한겨레 신문의 만평을 자신이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지금 또 올려져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네. 하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역대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을 때 그 네. 대통령들이 취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네. 이건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국힘 내부에서도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네.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갈량이 그렇게 아꼈던
마속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왔다.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라든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추후에 정권의 안정에 있어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시점에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국힘 내부에서는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전국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는 것은 선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나간 후보자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당선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세가 더더욱 강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 한겨레와 MBC의 보도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진상, 사실,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김수민 평론가님. 한동훈 사태로 조국 사태처럼 한 번 더 나라를 두동강으로 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이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당선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어떻습니까? 김수민 평론가의 의견은 일단 저는 이제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가 굉장히 비생산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 개혁을 회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찬성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검수완박은 반대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실에 대한 검증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이것을 무리하게 엮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실수했던 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계속 두둔했던 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완박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못 물린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검증부터 시작해서 밟아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1차적으로 달려있는 부분인데 무분별하게 두둔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검증하는 걸 막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 검증 의혹 이런 것들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기자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것이 조국 사태 때 조국 후보자 검증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비난을 받았던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의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영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부터 따져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 수준인데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틀 전 자진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낙마시켜야 하는 그 후보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한호철로 부르기도 하는데 지난 3일 열렸던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 후보자를 비교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전 조국 장관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사흘 뒤에 바로 응답하듯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그 다른 분하고 뭐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또한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결국 정호영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이유로 퇴장했고요. 인사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불편한 기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국민 눈높이에서 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시켜주려고 정권 교체한 게 아니에요. 자,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조금 불편하지만 나가라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인과 또 40년 직이라고 하지만 또 그 부분도 선을 그은 상황이어서 한동훈 후보자랑 조금 결이 다르게 혹시라도 정호영 후보자에게는 조금 일찍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어떤 범죄의 연결 인과관계를 밝혀내거나 이게 분명히 한 건 사실은 없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런 건이 없었다. 네, 그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보편적인 상식이라든지 여기에 벗어나는 느낌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몇몇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의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자기 학교 들어온 경우, 특히 이번처럼 무슨 지방 뭐 이렇게 편입 이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온 경우 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기회로 당선인이 취임 초기에 한번 공정을 세우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게 정무직 아닙니까? 앞에 정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다가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공자가 같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행동하는 어떤 발음이거든요, 보면. 근데 저 행동에 힘이 실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맥락 속에 있으니 본인이 자진 사퇴하시고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이 건을 아마 전수조사해서 추후에 어떤 대한민국의 큰 어떤 이 획을 긋는 이 계기로 삼으면 아마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김경진 의원님과 오랜만에 같은 생각인데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로 그동안에 이제 법치를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공정과 상식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번에 당선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치의 영역이 크게 나누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 의학전문대학원의 편입 문제라든가 입시의 문제를 다 전수조사해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총리랑 이 연관을 좀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랑 한동훈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그 연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연계가 아니고
이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무총리로서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에 대한 검증, 도덕적 자질에 대한 검증인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거고 이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연결선상에서 이걸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4명을 지금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고소했는지 그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또 누군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가 발칵 집었던 게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합니다. 돈 없는 부모 너희 탓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이건 아니다. 정윤의 최순실이가 95년이 아닌 92년에 결혼을 했다는 게 달라지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독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상의 퍼즐은 또 똑똑한 정유라는 몇 년도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정윤회가 95년에 결혼했고 그 이듬해인 96년에 정윤회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들 지금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윤회는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으로 지금 돼 있죠.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92년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고소고발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안민석 의원 그리고 김어준 씨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주진우 전 기자까지 모두 4명 이렇게 4명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저와 제 자녀가 남은 인생을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거짓 폭로의 허구성을 밝혀주고 또 피고소인을 엄벌해 주길 바란다 라면서 정유라 씨가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학위 취소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만 여권으로부터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게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학위 취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진 않잖아요. 얼굴이 다 언론에 나오거나 민주당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조국 따님 인권을 뭐 박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그때 이미 30주가 넘은 만삭이었어요. 이날 수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예요. 이게 6년 동안 민주당원님들이 묵과하신 인권이고요. 지금이라도 저한테 과했다. 제 자식한테 너무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인권이 조국 씨 따님한테만 있고 저랑 제 아이한테는 없는 건가요? 장윤비 변호사님, 네. 뭐 정유라 씨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좀 과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이 차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지금 뭐 뒤늦었지만 이런 뭐 본인의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유라 씨의 이야기 중에 좀 혼돈을 가져오는 건 이 수사를 두둔했던 건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건 윤석열 당선인이 키를 쥐고 했던 국정농단 수사의 이 연장선상에서 정유라 씨도 이 어떤 검증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당시에도 정유라 씨가 너희 돈이 없는 부모를 탓해라 이런 워딩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훨씬 좀 이전에 비공개로 친구와 설전을 벌이고 싸우면서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긴데 그 두 줄만 조 전 장관이 공개를 해서 또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조 전 장관이 악의적으로 했을 것인가? 저는 언론의 어떤 책임의식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마치 그 말이 국정농단을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말처럼 오인되도록 하는 기사들이 사실상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 진영을 떠나서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좀 차갑게 할 필요는 있겠다. 차분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뭔가 어떤 진영의 논리에 휩싸여서 이야기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지금 언론인, 정치인 몇몇 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주진우 기자신데, 사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래픽을 쓰다가 실수로 이제 조 전 장관 딸이 그래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사에 맞지 않는 그래픽이 들어가서 일부러 모욕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심지어 언론중재법 개정의 동기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수예요. 그래픽을 들어가는 게 실수였는데, 근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어떤 일을 겪었냐면, 주진우 기자가 라디오 생방 중에 정유라 씨가 어떤 대에 다닌다라고 제가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근거 없이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사태 초창기인 2019년 8월이었는데요. 예, 이런 것은 괜찮고 그래픽 실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동기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불필요한 공격. 정유라 씨는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이 다 취소가 됐고, 그런데도 불필요하게 사생활적인 걸 끄집어내서 그것도 근거 없이 공격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기자는 최근에 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에 거주를 하고 어디를 주로 다녔고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고소가 됐으니까 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 내외의 부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여사 행보부터 살펴봅니다. 요즘 김 여사의 행보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구인사를 방문하기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또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시지보다는 패션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저렇게 통 큰 바지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 흰색 상의에 검은색 통 큰 바지, 또 목에는 이제 절에 가다 보니까 염주 비슷한 것을 착용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을 끄는 건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 행보를 할 수 없느냐?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이렇게 뭔가 나중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어디를 갔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지금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뭐 서면으로 조사를 하겠다? 일반 피의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증언 내용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명의의 어떤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전직 증권사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당연히 해명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좀 이게 불가피하게, 저는 이렇게 패션에 대한 보도가 너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는데,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기사를 쓰면 조회수도 오르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어떤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는 행보를 한다면 굳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네티즌이라든지 그런 습성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좀 거듭되다 보면 조금 시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그쪽에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렇게 한번 패션이 드러날 때 막 그 해당 아이템이 완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물론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뜻이겠지만, 또한 그 팬덤이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씨가 굉장히 인기가 대중적으로 높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금씩 공개 행보를 하는 건데, 그것과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요즘 외교부 장관 공간을 둘러본 것,
그걸 가지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을 안고 간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여야의 공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어느 당선인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이런 논란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CCTV 공개하면 개를 안고 있었는지 안 안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간 것도 문제라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우자께서는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강아지 안고 다니실 겁니까? 김정숙 여사가 본인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가서 타지마할 관광하고 온 게 아무리 봐도 더 큰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갔든 안 갔든 그게 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죠? 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 외교 장관 공간에 갈 때 강아지를 안고 간 게 문제다라는 최민희 전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시당초 아마 지금 외교부 장관 배우자께 좀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반박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그 부분은 잘못된 어떤 오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라는 네, 게 그럴 드러나 가능성이 본인들 인정한 거고. 네, 그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안고 간 부분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게 외교부 직원이나 외교부 장관 배우자께서 계신다면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맥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이게 다 하나의 맥락인데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 갔더니 여기가 좋아. 여기를 정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걸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용산 이전이 이게 얼마나 무리했다라는 게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공사 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최민희 전 의원이 저 얘기한 것은 일단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서 여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공적인 업무다. 공적인 업무고 거기에 외교부 장관 부인이 됐던 그 사람들 다 관계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갔을 경우에 이거 약간 이걸 빗대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보자고요. 개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떤 장소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공사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아니 산책할 때 개 데리고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공간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의 이 공사 영역을 좀 더 구분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도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마주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부인과 마주치진 않았는데 개를 안고 갔다라고 했던 그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개를 안고 가긴 한 것 같은데 때와 장소에 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어제 강원도 4개 도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순회 일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참 멋진 곳인데 국가 안보와 또 이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야 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순회를 하는 걸 두고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좀스러운 행태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확인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의 국정 비전과 민생
대책은 팽개치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손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노골적 선거운동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연일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선이 선거 개입이라는 네. 이제 지적들이 이제 지방 순회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건 논란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두 개 정당밖에 없다.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항상 대통령이 어딜 가면 왜 선거기간에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거 뭐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여당이었던 당이 야당이 되면 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대통령이 너무 선거기간에 돌아다니는 걸 묵는 문화와 시선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원 유세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심하다.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 때 관권 선거의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겠지만 이제는 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거 예, 아니냐. 좀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가덕도 방문하고 또 이번 대선 때도 전북 군산에 방문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국민의힘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다면 이번에도 민주당한테 트집을 잡히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민주당도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뭐 대구의 시장 갔다 그러면 또 선거 개입이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야당 때 우리가 이제는 좀 털어주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편해지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거는 다 있고 지금부터라도 선거 개입이라고 안 하면 앞으로 아니 저는 뭐 이제 당선인으로서 인사 다닐 수 있다고 봐요. 네. 보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정책 훈련.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한 리더십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정책적 판단인 거예요. 제가 그 추경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였냐면 정책적 훈련과 정책적 판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향후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정치적 훈련도 했지만 정책적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나라 국정은 어떻게 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토의하고 만나서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게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왜 국가위기, 정부 실패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오히려 좀 윤석열 당선인이 공부하면서 보수 정권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이끌어가겠는지를 차분하게 공부하라는 자리예요. 왜 당선인 인사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걱정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지난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하신 말씀 보면 이게 집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보고서 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토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 이번에 장관 발탁되신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선인하고 정책이라든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토론 많이 하셨던 분들이 주로 발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이미 때는 하고 계시다. 우리도 이제 그 정치밥을 이렇게 좀 먹어서 그런지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부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님 네. 힘을 좀 내주세요. 예. 한동훈 후보자 얘기하면서부터 약간 의기소침하셔가지고 아마 한동훈 후보자께서요. 분명히 아마 오늘 쪽으로 뭐라고 이게 말씀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경진 의원님하고 방송에서가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김경진 의원님 아는데 그 정치 경험도 있고 또 법적 경력도 있고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이 체계가 다 잡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지 전혀 뭐 경험도 없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선인하고 친하다, 동창회다, 뭐 어디
같이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 이런 분들 낙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김경진 전 의원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요.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통령 당선인과 그냥 친한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판이. 그래서 친하기만 그런 하겠습니까? 예, 뭐 능력도 알겠습니다. 있고 뭐 철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신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부부가 어린이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김치 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이와 사진을 찍어주세요라는 이 서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대통령 당선자님의 어린이날 기념사진 촬영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어린이 만 3세 이상 초등학생이 신청한 어린이에 한해서 오전 11시쯤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하겠네요. 사진을 찍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피로도가 쌓여 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린이날 맞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 이벤트 했다는 것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결론이 났고 손준성 검사는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는 모습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본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자, 결국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 8개월 수사에서 김웅 의원은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로 이첩한 상황이고 나머지 윤석열, 한동훈, 정점식 등등등등 기소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윤 변호사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용두삼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좀 판을 크게 벌렸죠. 그리고 인신 확보를 위해서 뭐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하고 영장 청구는 뭐 2번이나 기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이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이 수사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으로부터 그 흘러들어간 그 내역 자체가 조작되거나 위변조는 없다. 그렇다면 고발장이 왜 특정 정파의 총선 후보자였죠. 그 당시에는 흘러들어가게 되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직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이른바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데 윤석열 당시 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그냥 자가발전식으로 스스로 어떠한 윤허나 허가 없이 개별적으로 작성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당연하게도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좀 뻗어 나갔어야 되는 게 수순이기도 하고 그게 안 됐죠. 그게 안 되면서 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매듭을 짓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자를 잡지 못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도 전달자로서 지금 혐의가 인정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인데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수처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당선인도 고발 사주 의혹은 전면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지시한 사실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뭐 무슨
뭐 텔레그램에 무슨 뭐 보냄이라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그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 사주와 함께 등장이 되는 게 제보 사주 의혹이었는데 요거는 김수희 평론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보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근거가 이렇게 뒷받침돼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해도 특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라고 이제 제시되었던 것이 이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만난다고 해서 그런 거를 논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을 보면 또 동석자들이 있는데 그 동석자의 신분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석자의 어떤 소속 뭐 기관이라든지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굳이 뭐 이렇게 마타도를 한다거나 할 그럴 만한 사람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근거 부족이라서 저는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사가 진행돼야 될 명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역시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경기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의 발언부터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뭐 대변이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지신 분이니까요. 네. 그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정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김은혜 후보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여성의 외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시죠.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모라는 잣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답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정치인을 능력이 아닌 얼굴로 평가한다는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아저씨들의 멱살은 언제쯤 잡을 것입니까? 도지사는 막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평 후보 김동연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신문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도 김동연 후보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가 만약에 남자였더라도 과연 얼굴이라는 발언을 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여성 혐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얼굴만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얼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님의 맥락은 뭐냐면 그 김은혜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저도 방송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지도를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향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방송뿐만 아니라 대변인을 했거든요.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로 하고 얼굴로 알리는 자리거든요. 그것이 민주당의 이미지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김은혜 지금 후보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하면서 일치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지사 후보까지 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지적인데 더 나아가서 뭐를 하냐면 결국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외모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제가 볼 때 김은혜 후보가 약간 이거는 오히려 정면 돌파해 나갈 문제인데 약간 수세 국면으로 간 것 같아요. 저건 스탠스를 잘못 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맥락을 가지고 보면 김동연 후보께서 뭐 김은혜 후보를 모욕하거나 뭐 이럴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후보에 나가셨던 분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도라고 하는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지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관에 수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단 한마디 한마디 선택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야 되는데 이 조심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가 볼 땐 김동연 후보님이 그냥 가볍게 사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상대적으로 그 얼굴로 얼굴이 좋다. 저희 이렇게 저한테 대변인 할 때 얘기해주면 저는 고마울 것 같은데, 인상도 좋고 얼굴도 좋고 참 할만하다, 얼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직 우리 저는 사회에서 감사할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 좀 다른 건가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 근데 저는 저 정도 후보 정도 되면은 그런 말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세로 가는 게 낫죠. 오히려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성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이 말 자체는 어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상당히 인지도를 쌓으신 분인데 입과 얼굴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 행정은 이 맥락이었기 때문에 유독 뭐 얼굴이 너무 뛰어나서 뭐 이 부분을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아주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장윤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을 아니 것 근데 우리가 김은혜 후보님 봤을 때 작년 국정감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국감장에서 꽤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선인 대변인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기자들한테 정말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얼굴이 아닌 능력으로 승부 봅시다라고 하는 지금 김동연 후보님 말씀은 이미 김은혜 후보가 능력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 단어를 쓰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김동연 후보께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셨고 저는 믿습니다. 얼평이 아니었다는 뜻인데 근데 정치는 얼굴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굴로 인식시켜주고 입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그 단어를 하나 잘못 쓰셔가지고 조금 입길에 오르셨는데 이것만 봐도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그거를 오히려 유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김동연 후보도 정치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치의 출발은 말과 언어거든요. 거기서 권력의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은혜 지금 후보가 말과 언어로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플러스 된 게 이미지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해요, 저도. 근데 거기에 따라서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동연 후보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뭘 저기까지 논란의 대상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비화시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가족들과 단란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면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